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학과 학술단체의 최근 연구윤리 이슈에 대한 6분 전문가의 주제 발표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지금부터 주제 발표에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패널 토론 좌장을 맡은 저는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연구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숙경 교수입니다. 오늘 패널 토론에 참석해 주실 연구윤리 전문가 5분은 이원용 연세대 화학과 교수님,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이은정 KBS 과학전문기자님, 하종규 서울대 동물생명공학 명예교수님,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주제 발표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패널 토론은 50분 동안 진행하고 바로 이어서 20분간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각 토론자분들께서 토론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을 줄 알지만 시간 관계상 8분 이내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나 토론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청중께서는 줌 화면 우측의 질의 버튼을 눌러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션 1, 대학의 연구윤리 주제 발표에 대해 이원용 교수님, 신혜연 교수님, 은정 기자님께서 차례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원용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학의 연구윤리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할 텐데요. 오늘 세 분의 발제자분들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첫 번째 황은섭 교수님께서는 중고등학생의 대학에서의 그 R&E 연구에 있어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 소속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과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대학 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요. 두 번째 발제자이신 김옥주 교수님께서는 국내외 주요 연구 부정 사례와 교훈을 말씀해 주시면서 연구 부정이 발생됐을 때 학생이 잘못됐든 거기 공저자 잘못됐든 간에 대학 소속의 그 교원인 책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예를 들면서 대학 당국의 이해충돌 관리가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정희 박사님께서 그 대학의 연구 부정이 발생됐을 때 징계 사례를 말씀을 이제 해주면서 연구 부정행위를 개인의 일탈이나 실수로 치부하기보다는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저도 사실은 그 연구 윤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이제 연구자가 되겠는데 그것에 대한 2차적인 이제 책임은 연구자 소속된 연구기관인 이제 대학에 있는 것이고요. 3차적으로는 이들을 관리하는 정부와 연구 및 지원기관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오늘 토론에서는 대학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연구윤리 현황을 보게 되면 그 황우석 교수 그 줄기세포 연구부정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2007년에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 이제 최초로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 대부분의 그 연구기관들이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크게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2019년 대학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98.9%의 대학이 관련 규정을 잘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구자들과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93% 이상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연구자들의 76% 이상이 우리 높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인식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연구 부정행위 사건은
앞서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꾸준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제보가 꾸준히 늘어나면 좋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특정 목적의 제보가 상당히 많은 그런 지금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 이런 그 연구 부정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데 어떤 대학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일단 대학에서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커다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학에서 연구 윤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예산도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그 대학들이 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교원들이 실질적으로 연구를 잘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교육과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조금 그 공유를 그 인식조사와 그 실태조사 결과를 좀 보게 되면요. 이것은 이제 한국연구재단 산하 연구정보센터와 브릭이 2015년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최근 2년 동안 연구윤리와 관련돼서 문제로 고민한 경험이 있느냐라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연구윤리 관련된 고민을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2%였고 58%가 이제 없다라고 했는데 42%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고민을 겪고 난 후에 문제가 해결됐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됐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8%였고 대부분의 경우는 해결되지 않았다가 35%, 현재도 진행 중이다가 24%로 나타났습니다. 즉 62% 정도의 이러한 고민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실질적인 대학의 연구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는데 아직 이것이 적절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고민했다면 연구윤리 관련된 문제는 앞서 발제자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표절 이런 이슈보다는 대부분 저자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지금 연구 부정행위 중에서도 가장 큰 핫한 이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연구재단의 연구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정적인 측면에서는 98.9%의 대학이 모두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실적인 이제 문제점을 보게 되면 대학의 연구윤리원이 설치가 됐지만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운영 횟수가 1년에 평균 3.5회입니다. 대부분 연구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연구부정의 검증에도 목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각 기관의 연구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뭐 규정, 어떤 뭐 활동 이런 것들을 다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활동이 연구부정의 검증에만 치우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쉬운 점이 이제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국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부서의 인력을 보게 되면 평균 인력이 1.67명입니다. 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편차가 굉장히 큰 걸 알 수가 있고요. 연구비 규모가 큰 연구 중심 대학의 경우에는 그래도 전담 인력이 한두 명 정도, 많게는 뭐 네다섯 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의 경우에는 전담 인력은 아예 없고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윤리 활동 경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대학이 응답한 대학의 전체 연구윤리 활동 경비를 다 합쳐봐야 28.8억밖에 되지 않는 이제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 이 비용도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표절 검색, 표절 검색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부적절하고요. 유사도 검색 시스템 이런 것들 운영하는데 가장 큰 돈이 들어가고 위원회 운영하는 거, 부정행위 검증하는데, 조사하는데 이런 데 이제 많은 돈을 이제 쓰고 있고요. 연구윤리 교육이라든지 예방하기 위한 이런 활동에는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그런 이제 아쉬운 점이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들의 퍼센티지는 81%로 매우 높으나 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원,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의 이제 형태가 대부분 온라인 교육이거나 뭐 전문가를 불러다가 하는 일회용 특강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워크숍, 뭐 포럼 참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장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는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정규 학점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윤리 수준 제고를 위해서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각종 규정에도 이미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이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제6조에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표한 것이 대학 조금 아쉬운 부분, 대학들이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따로 표기를 좀 했는데요. 첫 번째,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학 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등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연구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연구의 지침은 잘 마련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대학 등은 연구 윤리를 확보하고 연구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 수행 과정에서 갈등이나 분쟁 등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런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데가 있느냐 하면 극히 일부의 대학들이 연구윤리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라는 이슈들을 이런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그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지극히 일부 대학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도 연구윤리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대학 등은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부정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또 이렇게 명기하고 있고요. 대학 등은 제보받지 않은 내용의 경우에도 인지하거나 즉 연구 부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제보가 없다 하더라도 검증을 해서 엄정하게 조치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이런 활동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인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도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죠. 이 시행령에서도 제58조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즉 대학교 총장은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뭐가 되어 있냐면 진실성 보호를 위한 노력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되어 있고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 교류에 관한 윤리를 규정을 만들고 관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김옥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옥시 사태의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를 잘 하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대학들은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진실성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다음 인간 대상 연구 동물 실험 관리 이게 잘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다음 연구자의 권익 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규정을 갖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정리했습니다. 짧게 토론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연구자가 연구를 잘 준수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연구자들은 연구하기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뭔가 대학에서 우리 연구자들에게 이런 연구윤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대학의 그 행정을 책임지는 대학 총장 및 주요 보직자들의 연구윤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장이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연구윤리 관련된 모든 시스템들이 크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는 더 그렇죠. 그래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하면 그 총장님들 모이는 총장협의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대학에서 연구를 담당하는 부처, 주무부처는 연구처와 이제 주로 이제 산학협력단이 되겠는데 이런 그 전국 협의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정부가 협력해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인식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된다면 대학본부, 즉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적극적인 그 역할이 이제 필요합니다. 최근에 지금 국민대학교 이슈가 있었죠. 검증을 모 인사에 대한 검증 시효를 지금 문제를 가지고 하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검증 시효를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 시효 삭제 등 각종 연구윤리 규정의 정비 및 시행은 주요 보직자, 그다음에 연구윤리 담당자의 적극적인 그런 활동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 연구윤리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합니다. 전담부서 정비, 문장교사 검색 시스템, 연구 노트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연구윤리 교육은 지금 주로 학문 후속 세대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지만 대학원생들을 실제로 교육하는 것은 교수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신임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의 내용, 그다음에 자신의 연구의 스코프, 그다음에 응용 연구인지 기초 연구인지, 어떤 사람들은 또 응용 연구에 창업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달리하고 평가 체계도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바꿔야 됩니다. 아까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지원센터의 김혜도 센터장님께서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야 불시학술 활동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도 100%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평가 체계가 정부의 평가도 모든 평가도 논문 중심의 평가를 좀 지향을 해야 되고요. 특히 양적 평가를 질적 평가로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 강화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졸업 요건 등에 있어서 BK가 활성화되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히 이공계 대학에서는 BK에서 평가를 해받기 위해서는 논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박사과정 학생들의 졸업 요건에 SCI 논문 몇 편 이렇게 양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요새 BK 평가가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건데요. 여전히 양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전향적으로 양적 평가를 질적 평가로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 및 대학연구협의회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영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급하게 발표하게 되시게 된 점 송구합니다. 신혜원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혜은입니다. 최근에 연구윤리 관련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해당 분야 연구윤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황은성 교수님, 김옥주 교수님, 김정희 박사님의 발제 내용과 제가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발제자분들께 궁금한 점을 여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R&E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황은성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짧은 수행 기간이 가지는 문제점 그리고 평가 대상화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 발제문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교육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교수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것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의 주체는 대학, 학교,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서치의 주체는 대학이고 에듀케이션의 주체는 에듀케이션은 학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 프로그램이 대학 진학의 수단이 되거나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의 연구가 대학 진학 후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께서도 이제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 배분이 필요하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자의 역할 배분과 관련해서 대학과 연구자의 협력이 절대적인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개인의 사명감이나 희생정신에 너무 기대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연구재단에서 전국 산학협력단장, 처장협의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즉 권고사항을 마련한 바가 있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게 또 다른 하나의 규제로 작동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 있습니다. 따라서 멘토들에게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R&E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자들에게는 본인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든가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황 교수님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황 교수님께서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김옥주 교수님 발표 잘 들었는데요. 김옥주 교수님은 특히 서울대학교 진실성위원회 규정과 실제 사례를 설명해 주셔서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리고 또 그 앞서 토론자이신 이원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연구 진실성 검증은 시효가 없습니다. 근데 시효라는 용어는 원래 법률 용어입니다. 법에서 시효 제도를 두는 이유는 첫 번째,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사실 상태를 부인함으로써 생길 사회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즉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랜 시간의 경과로 증명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즉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함인데요. 윤리적 문제는 법적 문제와 다르기 때문에 연구 진실성 검증은 시효가 없다는 점은 이런 수긍이 가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윤리 문제 또한 시대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구체적인 판정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옥주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 구체적인 판단과 관련해서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슬라이드 17면에 보면 서울대학교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에 따르면 연구진실성 위반 행위 판정 시 전공 분야 및 해당 학계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고려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정희 박사님께서는 국내 대학의 연구 부정행위 징계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 결과를 공유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개별 대학에서는 사실 접하기 어려운 사례 공유를 통해서 건전한 연구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발표자께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각 대학마다 징계 규정이 다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고 직업윤리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연구자들은 특히 윤리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야 하고 공적 연구기금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윤리는 연구자 개개인의 철저한 자기감독이 첫 번째이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속한 연구기관이 연구자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두 번째일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부 감독기관이나 정부의 역할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의 자정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픔과 자정의 시간을 거쳐서 공정과 자율이라는 기반 위에 연구자들이 미래를 향해 비상할 수 있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연구자에게만 바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 또한 변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는 업적 강요, 단기적 성과 중시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는 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실패한 연구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세상에 실패한 연구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상 과학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모든 연구는 그 자체가 인류의 과학 발전 역사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업적 내지 결과에만 치중한 평가 시스템을 작동시킨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R&D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씨앗을 심고 계속 물 주고 가꾸면서 기다리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잘하시는 속담 하나를 떠올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다. 제가 연구윤리위원 활동을 하면서 이런 속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황은성 교수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식 R&D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에서 문제를 나타내는 경우는 매우 적었습니다. 훌륭한 연구자는 어떻게 길러지나? 우리에게는 왜 노벨상 수상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공계 연구자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 물론 노벨상이 다는 아닙니다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충분한 연구비와 무한한 자유가 있다면 우리도 노벨상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연구자들에게 충분한 연구비와 무한한 자유를 드렸는지 한번 저 스스로도 한번 의문을 던져봤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연구계의 충분한 자정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 연구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혜영 교수님 따뜻하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은정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이은정 기자님 은소거 해제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교수님들에 비해서 제가 이런 데 좀 익숙치 않아서요.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세션 1, 세션 2 모두 전문가로 잘 구성된 포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황우석 스캔들이 있은 후에 연구윤리에 대해서 취재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고 또 나름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의 연구윤리가 과거에는 이 연구자들 또는 국민의 세금에 대한 연구비 이런 어떤 직업 사회에서 연구윤리가 중요했던 것 같은데 현재는 훨씬 더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대학의 연구윤리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우리 사회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션 1의 주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은성 교수님이 발제하신 그 중고등학교의 대학 연구 참여 이슈 부분은 물론 언론에 나오는 조민 학생 때문에 이 R&E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조금 더 발전을 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례에 있는 경기과학고등학교처럼 운영하는 곳이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있고요. 이러한 이 대학 연구 참여가 100건이 잘하 하더라도 한두 건이 잘 못하면서 그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 정의를 세우는데 지장을 준다면 현재 이 중고등학생들의 대학 연구 참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꼭 장려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뭐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현재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생들의 연구 참여를 만약에 지속적으로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그 자격이나 기간, 선발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학 관계자 또는 입시 관계자 그리고 연구비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정착하는 것을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옥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국내외 연구 부정 사례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해서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서울대가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대학들은 이만큼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원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윤리 전문가가 적고 그다음에
제 주변에도 연구윤리를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풀 잡으로 연구윤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메인은 다른 거 하시면서 연구윤리를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아마 연구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윤리 전문가를 우리 사회가 길러내는 부분, 특히 대학에서 길러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이 개정된 것 중에 연구 부당한 저자 표시나 연구진실성 위반 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허용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이 주도를 하면 그냥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방조한 것에도 책임을 묻고 앞으로 연구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연구윤리 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연구 같은 경우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원자료 조사를 통해서 과거에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한 부분은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주 필요했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 과정에서 이런 연구윤리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위반을 행했을 것 같은 사람이 끝까지 노라고 하면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밝혀내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부분은 그래도 연구자들이 약간의 양심이 있어서 노트나 이런 걸 갖다 대면서 너가 안 한 거 맞지 않느냐 하면 이제 실토를 하는 쪽으로, 특히 이제 대학원생들이 실토하는 쪽으로 해서 정확한 실체를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진실성위원회 위원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문 징계 사례는 정말 제대로 징계하는 게 현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별, 학문별, 시기별 징계 수위의 차이가 생기는 것 때문에 대학에서 그런 징계를 내리더라도 사회가 100% 안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전수조사를 해라, 나만 잘못했냐 뭐 이런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징계한 내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사회에 공개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쌓여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취재를 해보면 징계 내용 같은 걸 알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대학에서 또 징계는 조용히 하고 안 알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이런 경우에는 교육부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학술 단체에서 그런 사례들을 좀 더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완희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총장이나 보직 교수들이 연구윤리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사실 이 연구윤리위원회 활동에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 이런 보직 교수들에게 이런 어떤 자극이나 아니면 연구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대학에 좀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그런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죄송합니다. 제가 8분 이거 알람 해놨더니 그 알람이 켜졌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징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대학 보직 교수들에게 연구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주자로 하는 얘기들을 제가 했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좀 이공계 분이시긴 한데 혹시 이게 기록에 남는다면 솔직히 취재를 해보면 이공계 쪽은 연구윤리를 잘 지키는 편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인문계라든가 예술계라든가 아직은 그런 연구 윤리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이 없거나 이제 국제적인 학술 대회 이런 데 참여를 적게 하는 부분들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솔직히 그런 대학들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건 답답하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자꾸 국민대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 국민대 그 연구 지실성 그 포럼을 찾아보니까 시효가 없게 개정을 해놨더라고요. 개정을 해놨는데 황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근데 이게 2012년에 개정했다고 2012년 이전 거는 여기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지금 소위원회가 해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연구윤리 전문가들도 좀 강하게 질책을 해서 좀 우리 국민들에게 좀 클리어한 내용을 좀 전달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조국 교수님 사태 때 여러 가지 연구윤리 부분이 있었는데 그나마 저희가 취재하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고 결과물을 내준 데는 키스트하고 공주대에서 결과를 냈죠. 그래서 결과를 내는 데는 그래도 과학계밖에 없더라. 저희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이공계에서 이게 세팅된 것들이 이제 인문대, 사회대, 뭐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잘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정 기자님 취재 경험을 통하여 기자의 눈으로서 본 연구 윤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세션 2 학술단체의 연구윤리 주제 발표에 대해 하종규 교수님과 서희정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하종규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우선 소개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그 학술단체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세션 2에서는 세 분 연사님께서 심사자의 연구윤리, 보실학술 활동, 그리고 건전학술지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주요한 포인트를 잘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술지 편집인의 입장에서 몇 가지 첨언을 해볼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학술지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해야 합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 연구 출판윤리 면에서 주요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편집위원장을 위시한 편집인 그룹이 있을 수 있고요. 전문 심사자 그룹, 그리고 저자 그룹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저자들의 윤리 문제는 우리 학문 사회 내에서나 혹은 일반 사회에서나 비교적 심도 있게 다뤄져 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심사자를 위한 윤리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물론 편집인과 관련된 윤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집인의 역할은 학술지 출판 전반을 잘 관리를 해서 우수한 학술지를 제때 발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해당 학술지의 연구 출판 윤리 규정을 제정을 하고 또 이를 교육을 하고 준수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일도 편집인의 역할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편집인은 저자나 심사자의 연구 출판윤리 준수를 확보하는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편집인 자신들도 논문을 처리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윤리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그러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주요한 몇 가지 사항을 보면은 편집인의 경우에 공정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집인은 논문을 관리하고 심사하고 게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국적이나 인종이나 성변에 의한 여러 가지 이런 영향을 배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논문 내용이나 심사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 유지의 의무가 물론 있고요. 또 편집인 심사자 저자에 의해서 이해 충돌 사례가 있는 경우 그런 보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가 심사 제도, 소위 피어 리뷰어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술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심사 제도의 핵심인 전문 심사자들의 윤리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자께서도 이미 강조를 누누이 하셨습니다만 심사자들이 지켜줘야 될 사항을 몇 가지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윤리조항 준수, 논문의 객관적인 평가, 평가기관을 준수, 성실한 평가, 비밀 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제도가 학술지의 발전을 위해서 저자 만족도나 질적 수준이나 평판 유지 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평가 제도가 피어 리뷰 제도가 원활하게 유지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 한동수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심사자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심사 수락률도 낮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잘 해주시는 분에게 너무 많은 편수가 편중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격이 좀 모자라거나 수준이 미달되는 심사자들에게도 심사를 부탁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에 따라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심사 내용이 불실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게 됩니다. 심사 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한다면은 우선 심사자들의 기여에 대한 어떤 합당한 보상 혹은 인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되고 있습니다. 정부 레벨에서는 심사자들의 활동이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좀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학회 수준에서도 제가 여기에 몇 가지 적어 놓았습니다만은 이제 심사자에 대한 어떤 감사 표시 혹은 인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도 심사 활동을 하시는 연구자들의 심사 활동이 학문 활동의 일부로 인정을 해주고 또 실적으로도 평가를 해주신다면은 심사자들이 좀 더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심사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전문 심사자의 육성입니다. 대부분 심사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나 경험 없이 누구라도 어느 날 갑자기 논문 심사를 의뢰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윤리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개시하게 되는 셈이죠. 심사 윤리를 포함해서 심사 요령이나 보고서 작성이나 뭐 이런 원론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면 모두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아야 됩니다.
특히 젊은 우리 연구자들, 새로이 임용받는 우리 젊은 교수님들,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학회 또는 기관에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심사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얼마나 심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관이 되었거나 학회가 이제 개발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심사 제도와 관련해서 세 번째 제안인데요. 사실 개별 전문가에게 전문가 심사자에게 학회의 연구 윤리를 강제하거나 준수하게 할 준수 여부를 파악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윤리 규정을 제정을 하고 심사를 의뢰할 때 혹은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리 규정에 대해서 준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을 계속해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 부실 학술 활동 예방에 대한 제언인데, 두 분 연자님께서 이미 대부분 소상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따로 부가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들 하셨지만은 사실은 그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선의의 연구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정부나 적절한 기준을 설정을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그 활동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술지 편집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포럼과 같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받고, 또 혹시 학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제공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그 쌍방의 그런 관계가 좀 더 활발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학술지가 부실 학술 활동과 얼마나 구분되느냐, 그 요건이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면 그 자체가 그 학회와 학술지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짧지만 제가 오늘 토론 요지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대학가 학술단체 연구윤리 포럼에서 토론의 기회를 주신 그 한국 학술단체 총연합회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한동수 김혜도 센터장님, 그리고 김원영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정규 교수님 출판윤리 제고를 위해서 구체적이면서도 또 실현 가능한 제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희정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서희정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윤리 세미나가 흔히 저자인 연구자에 초점을 맞추고 가장 많은 제보를 받고 조사 처벌을 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학술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학술단체가 이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학술단체 자신이 문제가 되는 부실학회 문제나 동료 평가 문제 또는 미성년자 저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문사회과학 쪽 학술단체뿐만 아니라 이공계 단체를 아우르는 우리나라 학술단체 명실공히 총연합회인 학술단체 총연합회에서 학술단체의 역할을 논의하는 본 세미나의 섹션 2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동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학술단체의 과학기술 지식 생산에서 동료 평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 않습니다. 해당 분야의 과학 지식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동료들이 투고된 논문을 잘할 수 있고 그러한 평가를 거쳐서 더 나은 질 높은 학술 논문을 발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동료 평가가 연구윤리 문제가 되는 계기에 대한 강조가 좀 무시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학술단체가 학술지 질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또 얼마나 다양한 문제점이 있고 이를 해결하는가 하는 것과 달리 동료 평가 자체가 연구윤리 문제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가장 빈발한 것이 동료 평가 시에 알게 된 아직 심사 중인 논문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논문 평가를 늦춰서 자신이 먼저 투구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에서 그런 사건이 발견됐습니다. 또 제자 등 제3자에게 정보를 흘려서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공정한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사익 추구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둘째가 평가자가 특정한 이론에 너무 과도한 신뢰를 갖거나 또는 정치사회적 이념에 과도한 신뢰를 가져가지고 반대의 진영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자신의 진영에 대해서는 아주 과도하게 옹호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런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 해서 많은 아웃사이더 또는 소수의 혁신적인 연구자들이 차별받고 무시되는 일이 빈발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논문도 미국에서 제3류 저널에 실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말해주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진영 논리가 학술단체에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삐뚤림의 경향은 공정한 평가자로서 역할을 넘어선 넓은 의미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며 학술 공동체의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파괴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연구윤리 단순히 동료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윤리 위반의 문제로서 좀 우리는 강조돼야 된다라고 교육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실학회지 문제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게 우리가 부실학회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은 대단히 어려운데요. SCI 논문을 포함하여 많은 학술지 발간이 상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경계 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김혜도 센터장님이 언급하신 대로 좋은 학술지도 발간 업체가 바뀌어서 관리 방침이 보다 더 상업적인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점차 부실학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전문학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학자라면 논문을 발표하고는 학술지의 학회의 분위기나 논문을 투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돈을 바로 냈더니 그냥 온라인 출판이 바로 되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이게 부실학회인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논문에 투고하는 행위는 사익추구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실학회지 문제, 부실학회지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은 분명히 이 부실학회지를 인지하고도 이를 활용해서 질 나쁜 또는 의미 없는 논문 수를 양산하는 행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상 지속적으로 부실학회를 활용하는 경우 의도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건 분명히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보다 두 번, 두 번보다 세 번 출간했다면 그건 분명한 의도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실 학술지를 인지하고도 질 낮은 의미 없는 논문을 출간하는 행위는 첫째, 동료 학자들에게 불필요한 논문을 읽게 하는데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하고 둘째, 승진이나 성과급 등 기관의 업적 관리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구윤리 문제로서 부실학회지 문제에서 좋은 논문을 부실학회지에 잘못 투구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또는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상업화된 출판 환경에서 연구자가 보다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기하고 또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를 등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를 아무리 잘 만들고 경고해도 부실학회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이 상업화된 출판 환경에서 블랙리스트가 자칫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아직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는 부실학회지를 찾아서 이를 악용하는 행위에 의도치 않게 정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내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제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학술단체가 소속 전문단체가 지속적으로 부실학회를 잘 인지하고 또 회원들이 그걸 악용하거나 또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하고 또는 정보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한종 박사의 그 세이프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세이프에 대한 소개가 조금은 그 논리적인 저는 비약이 좀 있고 욕심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야심은 큰데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조금 논리적인 순서를 잘 설정해야 되는데 김한종 박사님의 문제 제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학술지 행태계가 글로벌 출판업자들의 이익 추구 행위에 종속돼 가지고 우리나라 연구자 업적 평가 시스템이 민간 출판사들이 지정한 SCI, SSCI, 에스콥스 등 논문 등급에 종속되어 있고 이루어짐으로써 구조적으로 부실학회지를 남발하고 또는 동료평가의 부실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자기 논문조차도 구독료를 받아야 하고 수많은 독립연구자들이 학술정보 이용에 배제되는 현 학술정보 이용 행태는 개선돼야 합니다. 전자저널 구독료가 매년 인상돼서 대학 도서관이나 연구기관의 재정 적자로 좀 누적되고 있고 매년 수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전자저널을 구독하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국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관장으로 재직 시에 전자저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글로벌 출판업자들과 협상을 한 경험으로 비춰볼 때 협상 방법의 변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OA 저널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픈 액세스 저널로요. 이 협상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서 국내의 학술정보 교류와 함께 국제적인 학술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OA 저널로의 전환과 함께 공공연구비, 연구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은 연구 시에는 반드시 연구 원자료도 공유해서 궁극적으로는 오픈 사이언스를 지향해 가는 것이 저는 이 상업화된 학술정보 이용 생태계를 많은 독립된 연구자, 소수 연구자 또는 아주 소규모 연구기관에서도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학술단체에서 자신들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술지 발간을 상업적 그 출판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학술지를 보고자 하는 열악한 기관의 관련 자기 회원일 수도 있는 많은 연구자 또는 독립연구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술 행태계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적인 시선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에게 구독료 형태로 떠넘기는 행위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출판 비용은 연구비에서 지불돼야 됩니다. 그래서 키스트나 연구재단도 모든 연구자들이 결국은 국민 모두들이 이 지식정보 사회에서 또는 지능정보 사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이 학술 정보를 차별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는 일조해야 되고 이 과정은 OA 저널로의 전환과 그리고 이런 아마 건전 학술 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도 아마 그런 활동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단지 김한종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실학회를 예로 들었는데 이 부분은 학술단체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업화된 학술정보 이용 생태계 속에서 어떤 학술지도 언제 부실학술지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중요한 것은 동료 전문 학술지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도움 없이는 그 구별 기준도 또는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연구자 스스로 부실학회지를 악용하는 것이 중대한 연구윤리 문제라는 사실도 또는 더 나아가서는 부실학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안목을 기르는 것 이런 것들이 예방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점점 더 연구윤리 문제가 전통적인 어떠한 그런 표절이라든가 데이터 위변조 또는 공저자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출판의 어떤 부실학회 문제라든가 또 미성년자 공저자 문제나 심지어는 독립평가에서의 그런 악용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학술단체의 책임과 또는 그다음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희정 교수님, 나날이 변화해가는 출판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고 지금부터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윤리 포럼 주제가 지속적으로 매스컴에서 관련 사건들이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4시 현재 제가 들은 바로 지금 저희 집계를 제가 4시에 들은 거로는 2,743명이 등록을 하셨고요. 1,500여 명이 동시 접속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뜨겁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질문이 이제 조금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오늘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적어서 몇 개를 선별하여서 질문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응답은 좀 1, 2분 이내로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미처 답하지 못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제 발표자와 패널 토론자들께 응답글을 좀 받아서 자료집을 만들 것이고요. 나중에 연구재단 홈페이지랑 학종 홈페이지에 이 질의응답 자료집을 업로드할 계획이니까 그때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옥주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자의 순서를 볼 때 제1저자가 가장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공저자와 저자의 순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A가 연구의 주 아이디어를 내었고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연구 책임자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B가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중간중간 A와 B가 실험의 중재 결과와 방향에 대해 논의를 했고 진행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겼습니다. B는 본인이 실험을 진행했으니 본인이 제1저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 저자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조건이 있을지 문헌을 찾아봐도 볼 때마다 좀 애매해서 명확한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김옥주 교수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자됨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합의를 하고 역할에 맞게 이제 하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또 새로운 기여가 있거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항상 디스퓨터블하기 때문에 논쟁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자됨은 연구부정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아예 명시를 백악관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2007년부터 저자됨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느끼는 연구 부정행위였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위조변조 표절과 더불어서 부당저자 얘기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경우보다는 보통 여기 이원영 교수님도 황우성 교수님께서 답변을 더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실제 실험한 사람이 아니니까 통상적으로 옆에서 실험하시는 분이나 지침을 보면 실험을 직접 하고 원고를 쓴 그런 B가 제1저자에 더 합당한 것 같고요. A 같은 경우는 책임저자로서 그 전체를 관장하시는 게 더 나은 것이 지침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혹시 이원영 교수님도 황은석 교수님 중 답변을 더 추가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네요. 네, 저 이원영입니다. 예, 저도 김옥주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자의 순서는 저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렇지만 그 합의가 누가 보더라도 정말 타당한 합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먼저 내긴 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논문이 나오기까지 누구의 학술적 기여가 더 큰지는 참여한 연구진들 간의 합리적인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옥주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혹시 황은석 교수님 더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은석 교수님께서 지금 접속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들어오셨네요. 예, 저 접속이 안 됐다고 알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두 분 잘 말씀해 주셨고요. 한 가지만 저기 사이드로 더 덧붙인다면 일반적으로는 데이터 생산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제1저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두 사람에 관한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한 분은 교신저자로 가시고 아이디어 생산하신 분은요. 데이터 생산하신 분은 이제 제1저자로 가시면 아주 쉽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세 분께서 뭐 거의 유사한 질문을 답변을 주신 것 같고 질문자에게 충분히 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김혜도 센터장님께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두 개가 들어왔는데 한 개만 제가 읽어드리고 하나는 나중에 글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현재까지는 여러 가이드라인을 개별 연구자에게 제시하고 최종 판단을 연구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부실 학술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미 발표 자료에 제시하셨듯이 적극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트를 배포하는 나라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재단은 이러한 화이트 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셨는지, 없다면 이를 구축하고 공개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발표에도 보셨다시피 그 화이트리스트나 블랙리스트를 제공한 국가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약간 그 개발도상 국가이고 실제로 보면 미국이나 독일 같은 그 선진 국가에서는 제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걸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 가장 많은 요구가 오는 것이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를 달라는 건데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치열하게 논쟁을 했고 저희 재단의 연구윤리 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토의를 통해서 재단이 나서서 이거를 제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대학 차원 내지는 학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이거를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학문의 자유를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제돼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도 제공할 계획은 없습니다. 네, 답신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옥주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이라고 왔지만 한동수 교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논문 투고를 하는 학자로서 질문드립니다. 카피킬러를 통해 10% 이하 표절이어야만 학회 투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논문을 작성해서 다른 참고 논문의 내용을 가져올 경우 다만 문장을 변경하거나 단어를 변경하면 표절률에서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나만의 문장이나 언어로 소화한 내용으로 담아도 되는지 문드립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제로 많은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보면 카피킬러 같은 경우에 표절의 예가 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내용을 보면 외국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 그다음에 동일한 배열로 문제가 됐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피킬러에서 나오는 결과치만 가지고 이것이 카피킬러 수치가 낮으니까 표절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그 내용의 그 범위죠. 내용이 커버하는 영역이 기존 문헌들 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 비교해서 모방의 정도가 있는지를 판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희 팀장님께 있는 질문이 좀 몇 개가 들어왔는데 한 개만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이 연구 부정 심사 후 최종적으로 전임교원을 자기 표절로 판정했으나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 편집장, 출판자들을 위시 관련 분야의 학회장들과 권위자들이 연구자가 무죄라고 한다면 대학은 그래도 이 연구자를 문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떤 근거로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학에 계시는 뭐 서희정 교수님이나 황인성 교수님,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징계 사례 조사를 하면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연구 활동만 이제 주신 그 질의서만
보면은 저희가 그 연구자 본연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것인지 그 내용을 보시면은 관련된 비위 활동과 함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먼저 우선시 확인이 되어야 될 거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징계 사례를 통해서 아마 그 결과의 어떤 그 사례를 아마 제시를 해달라고 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저희가 조사한 거에서 보면은 결과만 보고 저희가 이제 그 사례의 징계 유형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발표하신 뭐 이원영 교수님이나 아마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 사례 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오히려 이 제한된 징계가 그 연구 윤리 의식에 있어서 협소한 부분으로 이제 그 결론으로 도출될까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오히려 연구 윤리의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연구물 발표 논문이라든지 또는 학문 분야의 어떤 다양성을 위축시킬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발표자나 토론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연구 그 수행 과정이라든지 연구 환경 또 이해관계에 따른 연구 행위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결과론적 그다음에 이제 그 반응적인 연구 윤리에 대한 감독보다는 개인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라든지 그다음 연구윤리를 감독하는 대학 그리고 확대돼서 이제 학술 단체라든지 정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제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것은 우리 앞서서 그 교수님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들 중에서 혹시 답신 주실 분 계시면 네. 역사학교 이원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지침에 의하면 그 연구부정의 검증 원칙에 그 연구부정의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연구부정이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연구자 소속된 그 논문 출판된 학회에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하여튼 최종적인 부정행위의 그 검증 책임은 대학에 있기 때문에 대학의 조사 결과가 그 확정되는 이제 보통 대학에서 연구부정의 검증을 한다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제대로 연구부정을 검증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논문이 출판된 그 학회 측에서 그 해당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검증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 학회의 검증 결과를 참고해서 대학이 훨씬 더 연구자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할 수가 있거든요. 학교가 제대로 하는 학교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학회의 검증 결과를 참고해서 대학의 또 그 관련된 그 규정들이 학회의 규정과 다소 상이할 수가 있어요. 그 뭐 위조 변조 표절 이런 거 말고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대학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갖고 검증을 하고 제대로 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소속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절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근데 여기서 전제될 거는 그 검증을 책임진 대학이 정말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을 때가 이제 전제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학회에서 검증 결과가 대학과 다를 때는 그 학회가 정말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대로 그 확인을 한 결과라면 제대로 된 연구 기관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판정한 결과에서 혹시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부정의 검증 절차에 뭐가 있냐면 대학이 연구부정이라는 그 결론을 내렸을 때 이걸 판정한다라고 하는데요. 판정을 하게 되면 피조사자인 그 검증 대상자인 해당 교수님은 검증 결과에 그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술지에서 판정한 그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아서 그 해당 소속 기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받은 그 대학에서는 이의 신청 내용을 다 보고 그 학회에서는 어떻게 판정했는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최초에 결론을 잘못 내렸다, 부정의 판정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판정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번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대학이 어떤 판정 결과를 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학회의 조사 결과를 참고로 해서 대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래도 대학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구비 지원 기관에 또 한 번 피티션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런 기회를 밟아가게 되면 대학과 학회에서의 판단 결과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조정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그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학술단체와 대학 연구기관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너무 대학과 연구기관에 초점을 맞춰서 아무래도 연구윤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외래에서 바깥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보하고 처벌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자꾸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윤리 문제 있다면 마지막은 처벌이 아니라 그 해당 논문의 드랍입니다. 근데 그거 드랍은 사실은 학술단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출발은 한 사람의 연구자를 그냥 심지어는 우리 모 국회의원이 지금도 올리고 있는 부정행위 방지법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연구자한테 감옥에 가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그 방법이 연구윤리의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태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연구의 생태계 입장에 봤을 때 한 연구자가 연구를 하고요. 연구를 물론 설계하고 연구비를 받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문제가 돼가지고 재고가 왔으면 기관을 학술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연구기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기관에서 대학에서 연구기관에 판정했다 하더라도 학술단체에서 우리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논문을 드랍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현재 우리 사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저는 참 안타깝고요. 사실 오늘 학술단체 총연합회에서 이 포럼을 열게 되는 원인도 사실은 학술단체 연합회의 역할들에 관련돼까지 확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질문이라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새로 문제, 학술단체가 문제되는 부실학회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그 질문자가 말씀하신 대로 연구기관에서는 이거는 뭐랄까 심각한 연구 위반이라고 했지만 해당 학술단체에서는 우리는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서 드랍을 안 시켰을 경우에 이 경우에 당연히 연구자의 처벌의 권리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지금 마지막까지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태의 갈등 상태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윤리가 마치 우리나라 그 산업발전처럼 외국의 과학윤리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만들 것도 아닌 연구윤리 외피가 지금 수입돼 가지고 마치 연구자들이 특히 연구윤리 전문가들이 마치 그 검사인 것처럼 막 그냥 처벌하고 막 억압하고 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고 막 이건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 것은 우리의 연구윤리가 도입된 과정의 특수성에 해당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진짜 좀 더 발전해 가면 사실은 이런 사례들은 아주 많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여러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학문마다 다 상각이 다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이라고 하는 공통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은. 그리고 학술단체에서는 아주 전문 분야의 특수성에 맞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성숙히 간다면 결국은 나중에 그 학술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대학의 판단 기준도 저는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의미의 연구윤리조차도 잘 지키지 않고 학술단체에서도 자기 세원들에 대한 보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어떤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인적인 환경 속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연구기관, 대학의 연구기관의 연구자에 대한 처벌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학술단체의 어떤 조언이나 평가 그리고 마지막은 연구윤리의 마지막은 그 논문을 드랍시키는 거다. 그리고 그 연구자를 처벌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윤리를 앞으로 재발하지 말자라고 하는 연구윤리 문화 확산에 있는 거지 한 연구자를 처벌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행해서 마치 수많은 우리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기업은 더 많이 하고 정부는 더 많이 하고 심지어 기자들도 자기 기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연구윤리 그 전문가들이 스스로 학계의 연구자들의 작은 잘못조차도 막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불해임하고 막 학계 쫓아내고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지금은 우리가 연구윤리를 도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서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학술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대학과 연구자의 판결, 그러니까 모든 학문을 아우르는 대학의 입장에서의 어떤 판단이 학문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어떤 판단들이 저는 존중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윤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 좀 뜻을 모아서 나아가야 될 것 같고 오늘의 포럼이 그런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신혜은 교수님께서 황은성 교수님께 질문을 드린 게 있는데 직접 한번 질문을 좀 말씀해 주시고 황은성 교수님이 간단히 답변하고 곧 3분 이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은 교수님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황은성 교수님께서 시스템이 이제 원활하게 정착될 필요가 있다.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구체적인 좀 방안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 교수님, 그 시스템을 말씀하셨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시스템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 R&D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과제를 여쭈셨다고 물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R&D 교육을 해서 이 친구들이 당장 뭐 연구에 투입돼서 좋은 논문을 만들어낼 학생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결국은 대학이라고 하는 과정도 거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실제로 지식과 생각하는 능력을 더 키운 다음에 연구 기법도 배우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R&D 과정에서 경험했던 연구에 대한 좋은 기억, 연구의 희열, 재미 이런 것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시에 또는 이 학생들이 연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책임과 어떤 자세가 따른다고 하는 것도 같이 느끼는, 즉 멘토링을 통해서 교육받아야 될 내용들이 같이 이 R&D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좋은 기억은 그야말로 좋은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자기들 학생들이 직접 연구에 투입돼서 얻어지는 걸 가지고 충분히 좋은 기억은 얻을 수가 있겠지만은 멘토링은 그야말로 우리가 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저는 학교와 그다음에 대학에서 실제로 어떤 특정 학교에서 여러 개의 R&D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그 멘토링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같이 사전에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금 R&D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교수들이 연구윤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는 있지만은 좀 더 그 목표 지향적인 그리고 좀 더 내실을 기한 그런 그 단순히 연구윤리에만 그치는 교육이 아니고요.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 연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교육하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사전에 일어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당장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제가 발표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연구를 많이 수행했던 교수들이 지금 은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은퇴를 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한 교수들 은퇴 교수들을 활용해 갖고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유택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문을 또 좀 드렸으면 좋겠지만 아쉽게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 주신 청중 여러분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제 발표해 주시고 좋은 응답도 주셨던 주제 발표자와 패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